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하는 생각, 내 감정, 심지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틀의 일부라면 어떨까?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를 우리로 만드는 보이지 않는 구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길 가는데 누가 뒤에서 "어이, 거기 당신!" 하고 부르면 우리 거의 다 돌아보지 않나요? 그냥 반사적인 행동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길들이고 주체로 만들어내는지 그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떠날 탐험의 시작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가게 될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이데올로기가 뭔지 우리가 알던 거랑은 좀 다르게 다시 한번 정의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는지,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기계는 뭔지 알아볼 겁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정신분석이랑도 연결해 보고 요즘 시대, 그러니까 21세기엔 이데올로기가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린 뭘 할 수 있는데, 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섹션입니다. 보통 이데올로기 하면 정치적인 신념? 아니면 좀 나쁘게는 세뇌? 이런 걸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우리 삶 깊숙한 곳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에서는요, 이데올로기를 가짜 의식 같은 걸로 봤어요. 지배하는 사람들이 대중을 속이려고 퍼뜨리는 거짓말이다, 이런 거죠. 근데 철학자 루이 알투세르가 나타나서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알투세르한테 이데올로기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현실이랑 관계를 맺는 상상적인 방식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가 숨쉬는 공기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생각하고 느끼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 전체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데올로기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생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물질적인 겁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고 몸으로 겪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버스 정류장에서 줄 서는 거, 학교 교실에 딱 앉아 있는 거, 이런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 제도들, 우리 일상 속에 이데올로기가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딱 들어와서 작동하는 걸까요? 이제 그 핵심 원리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섹션, 당신을 창조하는 부름. 네, 여기서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어이 하고 불렀을 때 왜 돌아보냐는 그 질문에 대한 정말 놀라운 답을 찾게 될 겁니다. 그 답의 핵심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호명. 좀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하면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이름 부르는 과정이에요. 학교나 가족, 미디어 같은 것들이 우리 개개인을 콕 집어서 부르는 거죠. 학생, 소비자, 이렇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그 시스템 안에 어떤 역할, 즉 주체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알투세르가 든 이 비유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상상해보세요. 길을 가는데 경찰이 "어이, 거기 당신!" 하고 외쳐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뒤를 돌아보는 그 찰나의 순간, 바로 그 1초 만에 나는 그냥 길 가던 사람이 아니라 법의 권위를 인정하는 시민이자 법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인정해버리는 거죠. 이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단계별로 쪼개보면 더 재밌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이데올로기는 그냥 막연하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당신, 구체적인 한 사람을 딱 찍어서 표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사나 부모님 아니면 TV 광고 같은 사회적인 장치들이 우리를 불러요. 학생이라고, 착한 딸이라고, 현명한 소비자라고 부르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핵심인데, 우리가 그 부름에 네 하고 돌아보거나 대답하는 순간 스스로를 그 역할로 인정하고 그 역할에 따르는 규칙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자발적으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이 부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누가 어떤 형태로 우리를 계속 부르는 걸까요? 그 질문이 자연스럽게 세 번째 섹션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데올로기 기계. 알투세르는 이걸 국가장치라고 불렀습니다. 알투세르는 국가가 두 가지 종류의 팔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유지한다고 봤어요. 하나는 억압적 국가장치예요. 이름 그대로 군대, 경찰, 법원처럼 물리적인 힘, 폭력으로 통제하는 거죠. 말 안 들으면 잡아가고 벌을 주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다른 쪽 팔입니다. 바로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학교, 가족, 미디어, 종교 이런 것들이요.
얘네들은 총이나 칼을 쓰지 않아요. 대신 부드러운 설득과 계속되는 호명을 통해서 우리 생각과 가치관 자체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기꺼이 시스템에 복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훨씬 더 교묘하고 효과적이죠. 그리고 알투셀의 통찰 중에서 현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전 중세 시대에는 교회가 사람들의 영혼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었잖아요. 근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역할을 바로 학교가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이 사회 시스템에 잘 맞는 순용적인 노동자, 그리고 성실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가치관을 우리 몸에 새겨넣는 가장 핵심적인 이데올로기 공장이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알투세르 얘기를 쭉 했는데 이제부터는 지도를 좀 더 넓게 펼쳐보겠습니다. 사실 알투세르의 이런 생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 번째 섹션, 사회의 무의식. 여기서는 그의 이론이 당대의 다른 위대한 사상가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대화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언어라는 집 안에서만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비유를 그대로 가져와 볼까요? 그렇다면 이데올로기는 바로 사회적 존재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데올로기라는 구조 안에서만 나를 사회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집을 떠나서는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알투세르는 특히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한테서 정말 큰 영향을 받았어요. 라캉이 개인의 정신을 분석한 틀을 사회 전체를 분석하는 데 가져온 건데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 하나씩 보죠. 먼저 라캉의 상상계. 이건 아기가 거울을 보고 와, 저 완벽한 게 나야 하고 착각하는 단계를 말해요.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는 자유롭고 합리적인 소비자야 같은 이데올로기적인 이상향을 보고 저게 바로 나야 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아요. 다음 상징계. 이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던져지는 거대한 규칙의 세계예요. 법, 언어, 도덕 같은 거요. 바로 이 사회적 규칙의 네트워크가 우리를 부르는 대타자, 즉 거대한 아버지 같은 존재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데올로기의 진짜 역할은 이 모든 질서 뒤에 숨어있는 혼돈스럽고 끔찍한 실제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편안한 환상으로 가려주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너무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실과 정말 무서울 정도로 똑같이 연결됩니다. 다섯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시죠. 광고에서 알고리즘까지 21세기의 이데올로기는 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 철학의 슈퍼스타 슬라보의 지젝이 등장합니다. 지젝은 이제 이데올로기가 예전처럼 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냐? 우린 더 이상 순진하지 않거든요. 이걸 냉소적 이성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광고가 과장이라는 걸 알아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근데 알면서도 어쨌든 그냥 한다는 겁니다. 에이,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아이폰 새로 나오면 줄 서고 유행하는 옷을 사입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한다. 이게 바로 현대 이데올로기의 핵심 작동 방식입니다. 아니, 알면서 왜 우리는 이 게임을 멈추지 못할까요? 지젝은 그 엔진이 자본주의 자체에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욕망을 먹고 살아요. 저 신상 100만 사면 행복해질 거야? 하는 끊임없는 결핍의 논리죠. 물론 그 약속은 절대 지켜지지 않고 우리는 영원히 다음 것을 욕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욕망이 아니라 충동이라고 지젝은 말해요. 이건 목표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대상을 향해 끊임없이 맴도는 과정 자체에서 쾌락을 느끼는 거죠. 멈추면 허무하니까 그냥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쳇바퀴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알투세르가 말했던 이데올로기 장치들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첫째, 플랫폼 이데올로기. 유튜브,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 우리를 취향 데이터로 호명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욕망을 만들어내고 있죠. 둘째, 신자유주의적 주체. 너는 너 인생의 CEO야 라고 우리 모두를 자기계발에 미친 기업가로 호명해서 결국 번아웃으로 몰고 갑니다. 심지어 기후위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개인의 분리수거 같은 작은 실천만 강조하죠. 이건 역시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가리는 교묘한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지문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그물에 다 걸려 있는 거라면 도대체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걸까요? 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우리를 마지막 섹션으로 데려갑니다. 환상을 가로지르기.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거대하고 추상적인 이론을 가지고 개인의 심리적인 고통을 이해하는 어떤 임상적인 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바로 4단계로 된 가이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정치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우울증을 그냥 뇌의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넌 완벽한 엄마가 되어야 해 같은 사회적 압박이 만든 상처로 보는 거죠. 두 번째, 호명을 해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에게 붙여버린 나는 실패자야, 나는 쓸모없어 같은 딱지들이 사실은 사회가 불러준 이름이라는 걸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과 마주하는 겁니다. 로또만 당첨되면, 진정한 사랑만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그 달콤한 환상이 사실은 환상일 뿐이라는 걸 직면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생통 만들기. 사회가 정해놓은 정상이라는 상자에 억지로 사람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처나 특이함과 함께 살아가는 자기만의 고유한 방법을 찾아내도록 돕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지적이 던진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환상을 가로질러라.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그 편안하고 안정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라는 그 불편한 진실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 보호막이 찢어졌을 때의 불안과 혼돈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짜 현실을 마주하라는 강력한 외침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지문을 남깁니다. 만약 길에서 누가 불렀을 때 반사적으로 돌아보는 나라는 존재가 사회의 부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부름에 네 하고 대답하기 직전 그 찰나의 침묵 속에 있는 당신은 대체 누구일까요?